네, 오늘은 이제 첫 코너 시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만나보는데요. 거래소의 이제 각종 사건 사고들 이야기들을 짚어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석 자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루나 사태의 영향 때문인지 예. 빅5 거래소에 이어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이게 뭔가 조금씩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모든 거래소들이 그런 상장 상장 기준이라든지 또 상장 폐지 기준 이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어떤 테라 루나 사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지만 지금 또 뭐 마침 속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일단 기준금리가 또 0.5%포인트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인상 여파가 많이 좀 그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또 이 99년도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라는 게 도입이 된 이후로 지금 뭐 사상 첫 빅스텝 네. 밟는 그런 뭐 경과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의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좀 많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시점에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서야 마련하는 게 이 순서가 맞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벌써 뭐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죠.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네. 이게 본격적으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약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동안에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쉽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었고 네. 이 대한민국의 제일 장점이라고 한다는 게 이 빠르게 어떤 변화에 발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10년에서 뭐 좀 줄여서 5년간의 이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제서야 좀 만들어진다라는 거. 물론 지금이라도 이걸 만들기 시작한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정을 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좀 많이 늦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적용이 가능하냐 하지 네.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이 신고된 사업자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코인에 이제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는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예.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하면 호재 중에서 좀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코인의 이상적인 상장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상장 폐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이 상장이나 상장 폐지라는 용어 자체가 이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 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이벤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IPO에 성공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만큼 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반대로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엄청난 이 피해자가 또 많이 양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좀 가볍게 논의가 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금 와서야 빗썸이나 업비트 정도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예전에는 이 빗썸이나 업비트도 굉장히 좀 무더기로 상장을 시켜줬었거든요. 네. 분명히 뭐 어떤 뭐 특정 거래소를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원화 거래가 가능했던 수많은 거래소들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원론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재단이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상장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만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우리 플랫폼이 이 정도로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의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다라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뭐 2019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였습니다. 이 상장하는 순간에 뭐 이렇게 상장 빔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상장을 했었던 코인들이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말 극단적인 경우엔 제가 1억까지 가는 것도 봤어요. 한 1000%가 넘게 상승하는 거죠. 그렇게 뭐 되면. 10배 정도가 10배가 아니라 이 1000배. 100원짜리가 네.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간다고 했을 때는 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죠. 물론 그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네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광기에 가까운 그런 어떤 투자 심리를 보였다라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혹은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무 가볍게 논의가 되어 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 가상자산이 상장, 특정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의 비전이 정말 명확해야 되고 그 가상자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고 또 이게 화폐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특정 시장에서 뭐 거래하는데 이 토큰을 쓰자, 코인을 쓰자라고 합의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뭐 노드라든지 아니면 그 투자자들, 홀더들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혹은 뭐 재단 차원에서 비위 행위를 일으켰거나 했을 때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방안이 좀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좀 미흡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코인이 이제 상장하는 조건과 어떤 폐지에 관해서도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쟁점 사항을 보자면은 중소거래소 차원에서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죠? 특히 이 중소거래소들의 연합체인 KDA 요즘 이 가상자산연합회라고 해가지고 5대 거래소 모여가지고 만든 닥사가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고 있죠. 네. 근데 이 닥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어떤 정책 연구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이런 뭐 대화들을 좀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KDA에 속해 있는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좀 많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 빗썸이나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고팍스, 코빗 정도의 이 5개 거래소에 비해서 나머지 이 중소거래소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업력 자체가 결코 뒤처지는 업력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뭐 그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시스템, 뭐 인터페이스 혹은 이 사용자를 위한 어떤 뭐 그 사용자 친화적인 거래 시스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나머지 또 중소거래소들 중에서도 약간 그 파이오니어 역할을 한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거래소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특정 거래소가 모든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다. 이게 독과점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중소거래소들의 참여가 정말로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혹은 가상자산이 표방을 하고 있는 이 탈중앙화에 가까운 어떤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중소거래소들이 제정을 하고자 하는 이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이 정말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거래소들이 정말 뭐 극단적으로 닥사와 KDA가 같이 또 연합을 해서 그럼 뭐 다른 또 법인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건설적인 게 없을 거예요. 네. 근데 KDA가 이 단독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실은 이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 폐지를 결코 적게 한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 특검법의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상장 폐지를 굉장히 많이 단행을 한 바 있는 그런 거래소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상장 폐지를 정말로 많이 했던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겠느냐. 물론 이 축적되어 있고 쌓여있는 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만큼 상장 폐지를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런 거래소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뭐 최근 5년간의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여왔었던 어떤 업력이라든지 데이터 상으로 약간 좀 불리한 지금은 상황이 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 이야기를 조금 짚어주셨는데 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여한 거래소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닥사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원화 입금이 가능한 그런 거래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박스, 코빗 이렇게 네네. 참여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반대 진영으로 그 구도가 이루어지는 좀 모양새예요. 보다 보니까. 반대로요. 네. 그래서 이 KDA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프로비트, 코어닥스, 뭐 플렉타 익스체인지, 뭐 보라빗, 그 뭐 비트레이드 이런 거래소들, 중소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규모,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연합체에 구성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거래소 개수로만 따지면 KDA가 훨씬 더 많기는 하죠. 물론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닥사의 업비트가 간사 역할을 맡는 것처럼 이 네네. KDA 안에서도 뭐 어떻게 간사라든지 아니면 리더 역할을 맡는 거래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런 KDA 상태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참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중소기업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조금씩 더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사실 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 보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공동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면 하나씩 이렇게 시장 생태계의 질서들을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이렇게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소들이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문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궁금하네요. 이 거래소 차원에서 직접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뭐 자율 규제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 지금까지 이 특검법이 가장 대표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특검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그 흐름이 깨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법으로 한번 맞아보니까 네. 아, 우리가 먼저 제정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제안이라든지 법적 규제, 그리고 이 금융의 흐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적 규제, 이건 스스로 할 게 아니라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네. 좀 강제성은 띄더라도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탈중앙화라고 뭐 표방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 최근 5년만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죠. 돈을 버는 사람만 계속 벌어가고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피해가 구체화되고 이 피해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국가 차원에서의 강제성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일단 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뭐 법적 규제안을 마련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알아야 뭘 만들지 않겠습니까? 뭐 가이드라인이 됐든 규제안이 됐든 실제로 이 실무자들이
어떤 정책을 직접 담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레퍼런스나 아니면 참고사항 정도는 받아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이 거래소들이 스스로 이러한 규제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자율 규제안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이 이상은 우리를 건들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의지도 다소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즘에 분위기를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예. 거래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뭐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투자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의 자율성이 다소 저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죠? 일단은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거의 핵심은 이 재단의 비위 행위를 좀 많이 막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례가 이 테라 루나 사태라고 하죠. 이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 일단 또 재단이고 재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거의 사기로 그쵸.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기로 판명이 나고 있는 만큼 네. 이런 재단들의 비위 행위를 막고자 하는데 좀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특근법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어떤 비위 행위라든지 아니면 이상거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근절하고자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이 규제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는 큰 효과가 있겠다 싶은데 이 거래소의 자율성을 이게 뭐 얼마나 더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기본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재단에 대한 문제고 어느 정도 좀 압박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기본법 자체에는 재단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재단 같은 경우에도 스캠성을 띠는 재단들은 앞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인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캠성 재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얼마 전에 이 운전을 하면서 네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길거리에 갓길에 이렇게 뭐 현수막 같은 거 광고를 해놓은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이 스캠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단계 총판 같은 네. 그런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어요. 그렇게도 또 광고를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저 사람들도 이제 영업은 다 끝났겠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거래소 차원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어떤 반향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이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단에 대한 어떤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 그래야만 어떤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뭐 쓰게 된 돈이라든지 이 규모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재단의 운영 자체를 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 뭐 상장할 수 있는 재단의 코인 이게 큰 폭으로 줄어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이 뭐 오더북의 공유라든지 상장 혹은 상장 폐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상장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이 파이 자체를 이 5개 거래소가 찢어먹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막 이렇게 엄청 반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렇죠. 들어보면. 왜냐하면 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생기고 나면은 오더북도 공유를 해야 되죠.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공유를 해야 네.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거래소는 정말 거래만 지원하는 어떤 장으로 또 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특정 거래소는 거래량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어 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차원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원화 가능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을 통해서 운영되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공유를 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특히 이 지금 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 거래소의 어떤 정상화 아니면 투명화, 건전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거래는 안 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USDT 등을 통해서 이 코인을 기축으로 한 거래는 아직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네. 어디까지나 이 ISMS를 받았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이런 거래소들이 상장 혹은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이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나중에 거래소 인가를 받는 데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더북 공유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소 자체 차원에서 좀 많은 고민하고 이 기술 개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면은 네. 5대 거래소가 닥사를 출범하면서 코인 거래소가 이제 가입한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죠. KDA와 어떤 양자 대립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상황이에요. 예. 네, 이제 또 금감원이 지난달에는 5대 거래소만 포함해서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시장에 개편되는 거 아니냐, 이 중소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단체 사이에 협의점은 없을까요? 이게 이 대결 구도 혹은 뭐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이 대치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업비트만 하더라도 이 업비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파이라든지 거래량 이 부분들이 나머지 모든 거래소 뭐 닥사건 KDA건 따지지 않고 모든 거래소를 합한 거래량보다 업비트에서 나온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네. 업비트의 어떤 규모가 사실 상당히 좀 큰 상황이죠. 시장 일단은 생태계에서는. 지금 뭐 업비트가 1위, 빗썸이 2위죠. 근데 네네. 이 1, 2위 간의 격차가 10배 이상 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이라든지 그렇죠. 이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 편이지만 그거에 또 10배가 업비트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 닥사하고 KDA가 과연 이게 싸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닥사가 됐든 KDA가 됐든 자기들이 어떤 피력을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 가이드라인이 반영이 되기를 분명히 바랄 거예요. 다만 이 닥사 입장에서도 어떤 나머지 중소거래소를 또 이끌어 가야 되는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 주체로서 나머지 거래소를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네. KDA 차원에서도 거래소 인가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닥사에 속해 있는 거래소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자체가 뭐 국내 대한민국의 블록체인이라든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좀 건전하게 하자. 이 파이 자체를 더 키워보자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좀 합의는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사실 이 기업의 논리로 접근을 해서만은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나온 이유 자체가 인류의 뭐 삶이라든지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기업 논리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거래소들이 좀 합의점을 도출을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 거래소들 혹은 단체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뭐 닥사가 됐든지 KDA가 됐든지 명확한 어떤 뭐 규제안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점점 지금 형태의 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코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특히 규제안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무더기로 상장이 되는 그런 코인들 중에 또 테라 루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는 좀 모든 거래소들이 좀 그 마지막으로 합의를 좀 이루어냈으면 네.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합의는 필요하지만 예. 지금도 양극화도 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반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정부 차원에서 반응은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이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거래소들과 제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정부 인사가 이 윤창현 의원 네. 굉장히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닥사와의 어떤 대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KDA와의 그 대화에도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부 인사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부 차원 금융위에서도 이 중소거래소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닥사의 어떤 정부 규제라든지 정책 연구를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건 사실상 이 닥사의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 중소거래소 KDA뿐만 아니라 일반 뭐 재단들이라든지 블록체인 개발 회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규제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안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방향을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반응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실상 거래소의 인가를 받지 못해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거래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건전성이나 투명성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과거에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었던 거래소의 운영이 지금에 와서 뭐 해당 거래소에 또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거래소 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상장도 무더기로 해줬고 또 쓸모가 없어지면 상장 폐지도 했었고, 그런 어떤 이력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소 인가를 받지 못했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소 차원에서 사실 뭐 과거에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이 거래소를 이전에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해서 인가를 또 안 내주는 거 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어떤 뭐 개선의 가능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 건전화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거래소 운영을 라고 한다면은 이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거래소 하나가 없어지고 디폴트가 난다라든지 뱅크런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산이 묶여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정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